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 그림. 시계는 녹아내리고 있고 사람 얼굴 형상은 바닥에 쓰러져 있어. 도통 알 수 없는 조합들로 이루어진 이 그림은 특이한 외모와 기이한 퍼포먼스로 유명한 화가 초현실주의 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지속이라는 작품이야.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당연히 녹아내린 시계일 거야. 이 시계들은 현실에 있는 견고한 시계가 아니고 무너지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졌어. 하나는 나뭇가지에 걸려 있고 다른 하나는 기이한 형태의 얼굴 위에 평평한 무언가 위에도 있어. 도대체 달리는 이 그림에서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을까? 중앙에 보이는 기괴한 얼굴 형상은 꿈에서 본 자신의 얼굴을 초현실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으로 긴 속눈썹에 눈을 감고 있는 모습으로 꿈을 꾸고 있는 듯 그려졌어. 이 이미지는 현실과 무의식의 경계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 그리고 얼굴 위에 시계가 늘어져 있는데 이것은 시간은 흐르지만 추억이나 기억, 즉 메모리는 남는다는 의미로 무의식 속의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고 시간이라는 개념은 기억 속에서 변형될 수 있음을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앞쪽에는 두 개의 시계가 보이는데 흘러내리는 시계 위에는 파리가 보이고 오렌지색 시계는 녹아내리진 않지만 그 위엔 개미들이 보여. 달리에게 있어서 개미와 파리는 무슨 의미였을까? 어린 시절 달리는 죽은 박쥐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는데 그는 그 박쥐를 매우 신비스럽고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해. 그런데 어느 날 박쥐를 보관해둔 곳을 열어보니 그 위에 개미들이 들끓고 있었던 거지. 이 장면을 본 달리는 극심한 충격과 혐오감을 느꼈던 거야. 그리고 그 사건은 달리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그의 그림에서 개미는 죽음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었어. 여기 오렌지색의 시계는 다른 시계들과 달리 단단하고 온전해 보이는 모습인데 그 위에 들끓고 있는 개미를 그려 결국 부식되어 사라지는 시간의 덧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그림 전체 주제인 시간과 죽음에 대한 달리의 철학을 담고 있지. 그리고 비슷한 의미로 파리도 그렸는데 보통 파리는 썩은 음식과 사체에 달려드는 곤충이고 부패와 죽음을 상징하므로 시계의 변형된 모습과 그 위에 파리가 있는 것은 이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멸하고 부패한다는 같은 맥락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어. 달리는 개미에 관련된 독특한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어. 1969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미핥기를 데리고 거리를 걷는 퍼포먼스를 했지. 이건 파리 지하철에서 개미핥기를 데리고 나오는 모습으로 당시의 사진이야. 달리는 개미핥기를 데리고 다님으로써 자신의 트라우마나 무의식 속 두려움을 통제하고 싶어 했고 그에게 이 행동은 단순히 개미에 대한 혐오가 아니고 개미가 의미했던 죽음과 부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가 개미핥기를 데리고 다니는 것은 개미와 관련된 상징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되고 이는 달리가 개미로 인한 공포와 이를 극복하는 동시에 예술로 승화시키려는 과정이 되었던 거지. 그리고 왼쪽의 나무는 잎이 하나도 없이 말라 앙상한 상태인데 이 나무의 모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쇠퇴하는 과정을 표현한 것으로 죽어가는 생명의 고통을 의미하는 거야. 시계는 나무가 가진 시간의 소멸을 암시하며 마른 가지에 걸쳐져 있지. 배경에 있는 차가워 보이는 절벽과 끝없이 이어질 듯한 바다가 있는 황량한 풍경은 달리의 고향인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포르트 리가트 해변과 매우 유사해. 포르트 리가트는 달리가 어린 시절을 보낸 지역이자 훗날 작업실을 두고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 또한 거칠고 초현실적인 절벽 지형은 가프데 크레우스와 카달라스의 바위 형상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 달리는 자신의 작품에서 현실적인 요소와 초현실적인 요소를 결합하는 방식을 자주 사용했는데 이 그림에서 배경은 자신의 고향을 연상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 그대로의 풍경이라기보다는 기억과 상상, 무의식이 혼합된 변형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달리를 초현실주의 화가라고 하는데 초현실주의가 무엇일까? 이것은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 상상력과 무의식을 탐구하며 현실을 뛰어넘는 세계를 표현하는 예술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러한 무의식에 대한 관심은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에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의 정신분석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에 의해 결정된다는 개념으로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감정을 억압하고 이 억압된 감정은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특히 그의 이런 무의식 이론과 꿈의 해석은 초현실주의자들의 작품에 반영되었고 그들은 무의식의 세계, 즉 꿈과 현실을 결합하려고 한 거지. 이를 바탕으로 달리는 꿈과 환상 속에서 왜곡된 시간을 표현하며 현실과 다른 무의식적인 시간 개념을 작품에 표현한 거지.
실제로 달리는 오래전부터 프로이트의 이론에 깊은 영향을 받았고 1938년 런던에서 드디어 프로이트를 직접 만나게 되지. 달리는 그를 만나기 위해 자신의 그림 스페인 내전의 전조를 들고 갔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다라고 회고했어. 초현실주의를 그다지 높이 평가하지 않았던 프로이트는 달리의 작품을 보고 처음으로 무의식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한 예술가라고 평가하기도 했어. 이 그림의 주제인 무의식에 관한 이론이 프로이트의 영향이었다면 시간의 개념은 어디서 왔을까? 달리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속도와 중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라는 상대성 이론에서 보여지는 이 시간의 유동성에 관한 주제를 달리는 녹아내리는 시계를 통해 이를 표현한 것이지. 이 기억의 지속은 초현실주의 예술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시간, 기억, 무의식, 상대성에 대한 깊은 철학적, 과학적 탐구를 담고 있어. 이 작품을 보면 우리는 시간이란 무엇인가, 기억은 어떻게 지속되는가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 고민하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주제는 기억의 지속이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일 거야. 이 특별한 녹아내리는 시계를 그리게 된 계기가 있는데 두 가지 해석이 있어. 하나는 이 작품을 그릴 당시 저녁 식사 후 작업실에서 치즈가 녹아내리는 것을 보고 사물의 부드러움과 변형성을 떠올렸고, 이를 시간 개념과 연결하여 시계를 녹아내리게 표현한 거지.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달리는 심한 편두통과 편두통 환각을 자주 겪었는데, 실제로 편두통을 겪으면 사물이 일그러져 보이거나 형태가 변형되는 시각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 따라서 녹아내리는 시계 역시 그의 두통으로 인해 경험하게 된 시각적 왜곡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어. 이러한 점은 반고흐와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고흐 또한 이런 증상이 있었거든. 인상주의 화가였던 고흐는 정신적 장애와 불안으로 늘 고통받았는데, 그는 환각, 세계 형태의 왜곡을 경험하고 별빛이 너무 밝게 보이거나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오히려 그의 그림에서 아름다운 별빛을 표현하게 되고 최고의 명작 별이 빛나는 밤이 탄생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달리와 고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먼저 태어났다가 죽은 형의 이름을 갖게 된다는 거야. 이것은 둘 모두에게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에 대한 깊은 불안을 만들게 되었어. 달리의 부모는 장티푸스로 첫째 아들을 잃은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고, 특히 그의 어머니는 어린 달리에게 너는 내 형의 환생이다, 형의 대체물이다 라고 말하곤 했다고 해.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진짜인지 아니면 죽은 형의 그림자인지 혼란을 겪었다고 하고, 이것은 그가 자신의 강한 존재감과 개성으로 보여주려는 욕망이 생기게 된 거야. 그래서 그의 엉뚱한 행동과 기이한 퍼포먼스, 강한 자의식은 스스로를 형과 구분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이런 죽은 형에 대한 이미지를 작품으로 그리기도 했어. 빈센트 반 고흐 또한 죽은 형의 이름을 받아 어려서부터 그의 우울과 불안의 원인이 되었다고 해. 하지만 이 둘의 이런 심리적 영향은 조금 다르게 표출이 돼. 고흐는 우울증과 자학적 성향으로 스스로 귀를 자르는 자해와 자살을 했다면, 달리는 자기과시적이며 특이한 외모와 기이한 퍼포먼스 등으로 그만의 독특한 예술세계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지. 이 그림은 달리의 초현실주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작품 중 하나로, 보통 달리의 그림하면 기괴하고 왜곡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이 작품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면서도 아주 강렬한 상징성을 담고 있어. 그림의 중심에는 커다란 붉은 장미가 공중에 떠 있는 모습으로 초현실적인 표현이 특징이지. 오래전부터 장미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고대 로마와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의 꽃으로 사랑과 낭만의 상징으로, 또한 기독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장미 중의 장미라고 부르며 장미는 그녀의 순수함과 신성함을 상징했어. 그리고 17세기 신비주의 조직인 장미 십자회는 장미를 영적 진리와 신비로운 깨달음의 상징으로 사용했지. 이 그림에서 달리의 작품 속 장미 또한 단순한 꽃이 아닌 사랑과 초월적 존재로 표현하고자 했어. 하늘에 둥둥 떠있는 장미는 빛을 받은 사물에게 꼭 있어야 하는 그림자를 생략했고, 꿈과 현실의 경계에 있는 신비로운 장미로 신성한 존재처럼 보이게 구성했지. 이 장미는 그의 아내이자 뮤즈였던 갈라를 향한 사랑의 상징이기도 했어. 달리에게 아내인 갈라는 아주 특별한 존재였거든.
달리는 1929년 프랑스에서 초현실주의 그룹에 합류하면서 갈라를 처음 만나게 돼. 당시 갈라는 25세였던 달리보다 10살이 많았고 유부녀였지만 그녀는 예술계에서 이미 지적인 뮤즈로 인정받는 여인이었고 달리는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에게 매료되었다고 해. 갈라 역시 달리의 독창적인 예술의 천재성을 보고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국 갈라는 이혼 후 달리와 함께 살기 시작하며 결혼도 하게 되었어. 갈라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고 달리의 가장 중요한 뮤즈이자 조력자였는데 그녀는 달리에게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켰고 실제로 그의 많은 작품 속에서 여러 형태로 등장하지. 또한 그녀는 달리의 재정적, 사업적 매니저 역할을 하며 그를 국제적인 스타로 만들었는데 대중적인 활동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달리가 단순한 예술가를 넘어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왔고 그녀의 철저한 관리 덕분에 달리는 상업적인 큰 성공을 거두게 돼. 하지만 이는 초현실주의 그룹 내부에서 그를 비판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지. 다시 그림으로 와서 장미 아래에는 넓은 평원과 두 명의 인물이 서 있는 모습이 보여. 이 그림에서의 두 인물들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게 다소 모호한 자세로 서 있는데 이것은 장 프랑수와 밀레의 만종과 비교하여 해석되기도 해. 왜냐하면 달리는 유독 밀레의 그림을 강박적으로 분석하고 집착하기도 했는데 특히 이 그림 만종에 집착을 보였고 그림에 보이는 감자바구니는 사실은 아기의 관을 그리려 했다는 다른 해석을 내놓은 사람이기도 하지. 아무튼 밀레의 그림에선 농부들의 기도하는 모습으로 종교적인 모습으로 그려졌지만 달리의 그림 속 인물은 기도라기보다는 더 초월적이고 명상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려고 한 것처럼 표현되었어. 따라서 달리가 밀레의 그림에 대한 강한 집착과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반영되었을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오마주라고 연결짓기는 어려워. 달리는 순수 회화뿐만이 아니라 건축, 디자인, 영화,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어. 이것은 달리가 직접 설계 및 기획한 박물관이고 이건 메이 웨스트 소파로 헐리우드 배우 메이 웨스트의 붉은 입술을 모티브로 한 소파야.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달리의 작업은 롤리팝의 대명사 추파춥스 로고 디자인일 거야. 추파춥스의 창업자 엘리크 베르나트는 처음 막대 사탕을 고안한 인물인데 사탕을 가장 많이 먹는 어린이들이 사탕을 먹을 때 손이 더럽혀지지 않고 먹기 편하도록 막대 손잡이를 붙이면 어떨까라는 생각 끝에 탄생한 게 롤리팝의 탄생 계기야. 아무튼 롤리팝은 엄청난 속도로 팔려나갔고 그는 코카콜라처럼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자신의 고향 친구였던 달리를 찾아가 카페에서 고민을 얘기하자 달리는 그 자리에서 냅킨에 즉석으로 이 로고를 그려준 거야. 데이지 꽃 모양을 그린 뒤 노란 계열 바탕에 눈에 잘 띄게 두꺼운 폰트. 포장을 할 때는 로고가 반드시 사탕 꼭대기 정중앙에 올 수 있도록 하라는 조언을 한 거지. 그 후 달리의 디자인을 등에 업은 추파춥스는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고 하고 또한 달리가 전시회를 하면 그 미술관에서 추파춥스가 덩달아 판매고가 올라가는 에피소드가 있었어. 이것은 마케팅에서 디자인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어. 또한 그는 자신을 브랜드화하고 예술작품으로 만들고 싶어 했지. 이것은 그의 패션과 독특한 스타일, 기괴한 퍼포먼스 등으로 표현되었는데 그중 달리하면 떠오르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 그건 그의 독특한 콧수염이야. 길고 뾰족하게 위로 말린 콧수염은 스페인의 황금기 화가 벨라스케스에서 영감을 받아 콧수염을 길렀다고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과장시켜 그 끝이 안테나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그는 내 콧수염은 안테나처럼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며 예술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어. 그리고 앞서 말한 개미 핥기와 걷기, 다이빙 슈트 입고 연설하기 등 독특한 퍼포먼스 등을 통해 현실을 초월한 존재처럼 보여 초현실주의적인 자아를 강조하려고 했던 거지. 살바도르 달리는 1904년 스페인 카탈루냐의 피게레스에서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어. 1929년 달리는 파리에서 초현실주의 그룹에 합류했고 그는 곧 초현실주의의 대표적 작가가 되었어. 그의 예술성 또한 높은 평가를 받았지. 하지만 그의 말년은 평온했다고 할 수는 없어. 달리와 그의 아내 갈라는 오랜 세월 동안 예술적이면서도 복잡한 관계를 유지했고 그를 대중적 아이콘으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달리는 그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적이었다고 알려져 있어. 갈라는 젊은 시절부터 자유분방한 연애관을 가지고 있었고 노년기에 들어서도 여러 젊은 남자들과 관계를 유지했어. 달리는 갈라를 여전히 사랑했지만 이로 인해 신경쇠약과 우울증 등에 빠지게 되었어. 1982년 결국 갈라는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녀의 죽음은 달리의 삶과 예술적 활동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 달리는 파킨슨병과 같은 증상으로 1989년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 그의 마지막 유언은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그의 예술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그의 예술이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현한 말로 해석돼. 달리는 평생 동안 극단적인 감정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독특한 예술 세계를 만든 사람이지만, 그의 노년은 병과 외로움, 그리고 갈라에 대한 사랑과 의존에 따른 고립과 질병이 뒤섞인 외로운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어.